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를 담당할 박정근 회계사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 과정 이제 어떻게 끌고 갈지 과정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2004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지금 이제 2019년, 지금 촬영할 때가 2019년이니까 한 15년 정도 됐고요. 과거에 우리 3일회계법인에서 그 재경관리사 담당하는 팀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하면서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책을 직접 집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던 어떤 강사분들보다 재경사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드리는 내용, 제가 이제 강의 드리는 내용 잘 따라오시면 시험 합격하시는데 정말 문제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재경관리사가 우리 세 과목 보죠. 우리 재무, 세무, 원가 이 세 과목을 보는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 막 의욕이 정말 앞서시는 분들은 막 세 과목 동시에 듣고 이러신 분들 계세요. 자,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무회계 과정은 재무회계를 듣지 않으신 분은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무회계는 이런데 분계는 이런데 세법에서는 이렇게 하네? 라는 차이를 배우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 의욕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자, 재무회계 빨리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 들으셔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 재경사 시험이 70점 넘으면 합격이죠. 자, 근데 70점 넘으면 합격이라는 게 저희한테 주는 안도감이 상당히 크죠. 자, 만약에 시험이 80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70점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거는 내가 공부해도 맞추기 힘들다 싶은 것들은 좀 포기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간에 수업 중간에 이거는 공부해도 맞추기 힘들다. 자, 이건 내가 풀었다고 하더라도 정답이 될 가능성이 너무 낮다라고 싶은 것들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쉬운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학습하셔서 걔네들만이라도 다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텐데, 자, 그런 말씀들 드리면 좀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포기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자, 근데 그런 불안한 마음 드시면 우리 이페스 코리아에 있는 합격수기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위로를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포기하면서 갔어도 나 90점으로 합격했어요, 80점 합격했어요, 이런 분들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포기하라는 거는 포기하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모든 시험에 공통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우리 3일 재경사 교재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페이지도 거의 몇 페이지인가요? 한 600페이지 넘는 가까운 페이지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자, 근데 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내가 시험 공부하기 전에는 최소한 시험 보기 전날에는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좀 훑어볼 수 있는 공부가 돼야 시험에 합격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자, 이 600페이지를 그대로 두면 시험 전날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압축해서 요약한 서브노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브노트에다가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요약해서 담았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설명들은 우리 책 보면서 따라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핵심 요약한 것만 딱 가지고서 시험 전에는 가서 싹싹싹싹 보고 하루 전날, 시험 보기 전날에는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됐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 방법 관련해가지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예습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오셨겠지만, 자, 이 세무회계 과정에 있어서 자, 예습이라는 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뒤에 보면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자, 너무 생소한 개념들이 많고요. 자, 이 교재에 있는 걸 읽었다고 해서, 자,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습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제가 수업 들으신 다음에 복습을 충분히 좀 해주실 것을 좀 여러분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습할 때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공부만 따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회사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이 복습이라는 게 참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짜투리 시간들 상당히 많이 활용했었어요.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 버스 타고 이동할 때, 핸드폰으로 인터넷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때 가면서 공부했던 것들 착착착착
자, 다른 때 모르고 이 수험 공부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자, 그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자,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상당히 내 실력으로 돌아온다는 거 좀 한번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기본적인 설명 좀 지나서 재경관리사 시험 기본적인 내용 좀 설명드리고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과정이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총론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소득세, 마지막에 부가가치세가 나오죠. 자, 이거 자체도 다 생소하실 텐데, 자, 일단 총론은 뭐 나중에 끝에 법인세 기본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론적인 거여서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 법인세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회사들 있죠? 뭐 삼성, LG, 뭐 현대, 자, 걔네들이 사업하면서 돈을 벌었을 때, 자, 그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좀 내볼래? 라는 게 법인세여서, 그럼 그 소득 어떻게 계산하냐? 그 세금 어떻게 계산하나? 자, 그걸 배우는 게 법인세고요. 자, 이 소득세요. 저나 여러분 같은 개인들이 돈 벌면 세금 얼마나 낼래? 자, 그걸 보는 게 소득세예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자,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못 느껴보셨을 텐데, 자, 부가세는 여러분이 항상 내고 계세요. 여러분이 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건, 뭐 음식점에 가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옷을 사건, 자, 그런 거에 모든 거에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이미 들어있었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나중에 부가세 배우시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 4가지 파트를 배우는 게 우리 재경관리사 세무회계고, 출제 경향으로 보면 우리 총론에서 한 2-3문제 정도가 나오고, 법인세에서 17문제에서 18문제, 그 다음에 소득세 10문제, 부가세 10문제, 자, 이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하나 여러분이 전략 잡으셔야 될 게, 자, 이 조세 총론, 자, 얘는 반드시 좀 해야 된다. 자, 왜요? 자, 얘는 분량이 되게 작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분량이 상당히 작아요. 하지만 조세법 전체를 다루는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또 중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양은 작지만 항상 2-3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좀 철저하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법인세죠. 자, 법인세 17문제에서 18문제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법인세를 좀 어려워해요. 자,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거 포기할까? 다른 거에서 맞춰볼까? 라고 하는데, 자, 다른 거 해가지고 이걸 커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인세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는 게 이 시험에서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은요, 수업은 법인세부터 이제 시작했고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총론. 자, 이런 순서로 갈 거여서, 자, 법인세부터 한번 좀 알아볼 건데, 자, 법인세도 앞부분에는 좀 이론이 나와서요. 몇 페이지로 하시냐면, 우리 서브노트에서 32페이지 가서 32페이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자,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보면 그 밑에 1번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상 차이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좀 법인세, 소득세도 안 배웠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 배우고 나서 와서 2번째 읽어볼 때는 당연하지 이해가 되실 거니까 일단은 좀 넘어가시고요. 다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법인세법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자, 중요한 표현인데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자, 이거예요. 자, 얘는 중요하니까 한번 좀 보고 가면 자, 순자산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하면 무조건 과세한대요. 자, 이 순자산이 뭐냐? 우리 옛날에 재무상태표 배울 때 여기에 자산, 여기에 부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자산에서 부채 빼면 우리는 자본이라고 배워왔죠. 자, 하지만 세법은 이 자산에서 부채 차감한 걸 앞으로 뭐라 부르냐면 자, 자본이 아니고 야, 너는 순자산이야 라고 세법은 부릅니다. 순자산이라고. 자, 그럼 이 순자산이라는 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2가지죠. 우리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순자산이 증가할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자산 증가하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이자를 받았어요. 자, 이자를 받으면 나한테 이자가 들어오니까 회사의 순자산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순자산 증가하니까 법인세 내세요. 자, 회사의 유형자산을 팔았는데 이익이 났어요. 그럼 유형자산이 1억짜리를 뭐 팔아가지고 3억에 팔았다. 2억만큼 이익이 났죠. 그럼 순자산이 증가하죠. 자, 그럼 순자산 증가했으니까 세금 내세요. 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자,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순자산이 증가할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채무 면제. 내가 채무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야, 그거 안 갚아도 돼? 라고 채무를 면제시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부채가 없어지면 순자산 증가하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 내세요. 라는 게 우리 법인세의 순자산 증가에서 자, 이 순자산 증가라는 게 말은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 이미 회계할 때 순자산이 증가하면 걔들 뭐로 잡고 있었어요? 회계상 이익으로 잡고 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자산 증가가 큰 틀에서 보면 회계상의 이익 또는 법인세법으로 얘기하면 소득. 자, 그거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 라는 걸 좀 큰 느낌만 먼저 여기서 잡고 나중에 뒤에 보고 나서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관련해서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우리 서브노트 33페이지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자, 지금부터는 이 화면을 좀 쓸 건데 화면 보실 때 화면 상단에 보면 제가 항상 이 페이지를 좀 적어놨어요. 페이지를 적어놨으니까 이 서브노트 페이지 같이 보시면서 레퍼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페이지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하면 세금을 과세할 거예요. 자, 근데 순자산 증가가 결론적으로 보니까 뭐였어요? 회계상 이익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법인세 과세할 때 너희 혹시 너희가 돈 얼마나 벌었는지 손익계산서 우리 만들어 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 만들어 놓은 손익계산서가 있으니까 그럼 이 손익계산서상의 이익 가지고서 법인세를 계산하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손익계산서상의 이익, 그러니까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이 나왔을 텐데 자, 이 이익하고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 금액이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겠어요? 우리 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부르는 걸 세법에서는 이제 입금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수익하고 입금이 좀 차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회계에서는 수익으로 보는데 세법에서는 입금으로 안 본다든지 자, 이런 차이 나는 항목이 있고요. 자, 회계에서 비용이라고 하는 애들을 세법은 송금이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비용을 잡았는데 야, 그거 세법에서는 야, 그거 송금 아니야? 또는 회계에서 비용을 안 잡았는데 야, 이거는 송금이잖아. 자, 이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기업회계상 손익계산서에서 만든 이익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두 가지겠죠. 세법상 생각하는 입금하고 송금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 법인세 계산하는 소득금을 계산하는 방법 그거 하나가 있을 거고.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회계상으로 이익 다 구해놨으니까 자, 이거하고 얘네들의 차이 세법과의 차이만 조정을 해서 자, 차이만 조정을 해가지고 세법상의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 회계상 이익에서 차이 나는 것만 조정해서 세법상 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때 이렇게 차이 조정하는 것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세무조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세무조정. 이제 많이 들으실 내용이고요. 좀 익숙하셔야 되는 명칭이에요. 세무조정. 자, 그럼 이 세무조정에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도대체 이 네 가지가 뭐냐? 조금 사례를 한번 들면서 말씀을 드려보죠. 자, 어떤 항목이 있는데 회계, 이 북이라는 게 이제 회계예요. 제가 앞으로는 B라고 쓸 건데 북이라는 게 회계, 이 손익계산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텍스라는 게 우리 법인세예요. 제가 앞으로는 T라고 쓸 거예요. 자, 어떤 항목이 장부에다가는 수익을 잡았어요. 근데 세법에 왔더니 야, 너 입금 아니야. 근데 왜 장부에다가 수익 잡았니? 수익 잡으면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세법이 봤을 때는 수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줄여야겠죠? 자, 이렇게 할 때 조정하는 걸 우리 이제 앞으로 뭐라 그럴 거냐면 입금으로 불산입한다는 표현을 써요. 야, 이거 세법이 봤을 때 입금도 아닌데 왜 수익 잡아놨어? 입금으로 산입하지 마. 불산입해. 라고 해서 입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쓸 거예요. 이 명칭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뭐 어차피 이 수업을 다 끝나고 나면 입금 불산입, 입금 산입 자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익숙해질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은 조금 처음 보시는 거라 되게 낯설으실 텐데 자, 입금으로 불산입한다. 입금 불산입. 자, 근데 이런 조정도 있어요. 장부에다가는 수익을 안 잡았대요. 근데 세법이 봤을 때 야, 이거는 당연히 입금으로 잡았어야지. 근데 왜 장부에다 안 잡았니? 자, 그러면 이렇게 입금을 잡으면서 세무상 소득금을 계산할 때 더 늘려줘야겠죠? 자, 이렇게 늘려주는 조정을 뭐라고 되냐면 입금으로 산입한다. 입금으로 넣는다. 그래서 입금 산입이라고 하고요. 자, 회사가 비용을 잡았대요. 장부에 비용을 잡았는데 세법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송금 아니야. 비용 잡으면 안 돼. 라고 하면 비용 잡았던 걸 이제 빼내야 되죠. 자, 그런 걸 송금으로 불산입한다고 그래서 송금 불산입한다고 그래요. 자, 송금 불산입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비용 잡았던 걸 빼내죠. 그럼 소득 금액이 늘어나겠죠. 자, 그게 송금 불산입하는 거에 효과일 거고요.
자, 장부에다가는 비용을 안 잡았는데 세법이 봤더니 송금이래요. 야, 이거 송금인데 왜 송금 안 먹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송금으로 산입해서 소득을 줄여줘야죠. 송금으로 산입하면서. 자, 그렇게 조정하는 것들이 네 가지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회계상 소득을 세법상 소득 금액을 결정할 때, 자, 이렇게 세무조정이라는 거를 거치는데, 자, 이 세무조정하는 걸 거치다 보니까, 자, 여기 입금 산입하고 송금 불산입. 자, 얘네들을 하면 뭐겠어요? 입금으로 추가적으로 넣거나, 자, 비용 잡았던 거를 송금을 불산입하면, 어떻게 했어요? 회계상 이익보다 세법상 소득 금액을 증가시키는 조정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송금 산입이나 입금 불산입하면 뭐가 되겠어요? 회계상 이익보다 송금 산입하면요, 비용을 추가적으로 넣은 거니까 더 줄어들겠죠. 또는 입금으로 불산입하면, 자, 수익 잡았던 걸 빼내요. 그러면 세법상 소득 금액이 오히려 더 작아지는 효과가 나오는 조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상 이익에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효과들을 반영해서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거.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세무 조정한다고 하고요. 이 법인세에서 배우는 거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항목들을 이렇게 조정하는지를 하나씩 배워가는 게 법인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서브노트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런 소식이 나와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라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좀 앞에 화면은 조금 분명하진 않은데,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결산서상 당기순손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자, 얘가 뭐예요?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회계상 이익. 자, 근데 세금 계산할 때는 회계상 이익을 그대로 쓰지 않고 조정해서 갖다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막 조정들을 합니다. 조정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니까 입금 산입, 송금 산입. 자, 이런 조정들을 하죠. 자, 이런 조정들을 하고 나서 보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오죠. 자, 얘가 뭐예요?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이에요. 자, 회계상의 소득을 조정을 해서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 금액으로 조정을 하고, 그 조정하는 항목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재해서 써주고요. 자, 이 서식을 이제 나중에 뭐 하냐면요, 세무서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금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혹이나 궁금해 하실까봐, 그러면 여기 아까 조정한다 그랬는데 조정하는 항목이 왜 이렇게 많나요? 입금 산입, 송금 산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요 밑에는 또 뭔가요? 기부금한도 초과에, 기부금한도 2월 산입에, 자, 이건 나중에 기부금을 배워봐야 알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회계상 이익하고 입금 산입이나 송금 산입 같은 세무 조정을 반영해서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정도만 아시면 가장 법인세의 기초적인 내용은 이해가 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아까 33페이지로 좀 다시 돌아가서 왜 세무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자, 세무 조정에서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입금 산입부터 해서 송금불 산입까지의 세무 조정. 자, 여기 있는 세무 조정은요, 무조건 그 사유가 있으면,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얘네들은 조정해야 돼요. 자, 여기는 무조건. 자,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송금 산입이라는 애. 자, 얘는 송금 산입을 무조건 해주지 않아요. 자, 어떨 땐 해주고 어떨 땐 안 해줘요. 자,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으로는 또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자, 그건 서브노트 34페이지에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을 좀 배우셔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어렵죠? 용어들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예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설명을 듣고 나서 복습하셔야 세무에게는 따라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봐보죠.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 자, 결산 조정은요, 자, 송금을, 그러니까 비용을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결산 시 비용이 뭐예요? 결산 시 비용을 보니까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재무제표에다가 이렇게 반영하는 거. 자, 이거를 결산 시 비용으로 하는 거래요. 그럼 돌려서 얘기하면 뭐예요? 자, 이 말이 그럼 돌려서 얘기하면, 손익계산서에다가 반영했다는 거예요. 결산 시 계상했다는 건 손익계산서 장부에다가 반영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에다가 어떤 비용이 있는데, 걔를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항목이 결산조정이래요. 자, 얘들은 무조건 그러면 장부에다가 비용 잡았을 때만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애들이 결산조정이라는 애고요. 자, 신고조정이라는 애는 뭔가 봤더니, 자, 결산 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세무조정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애를 신고조정 항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 내용은 뭘 봐야 이해가 되냐면 34페이지 밑에 있는 결산조정, 신고조정을 좀 봐봐야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결산조정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 장부에다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애들이래요. 자,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차손이에요. 자, 재고평가차손이 뭐예요? 우리 회사 제품이 있는데 이거 우리 100원에 만든 거예요. 자, 100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거 시장에 내다 팔아보니까 팔아봐야 한 60원밖에 못 받아. 다 팔고 나서 건지는 게 60원이야. 그럼 우리 회계에서 얘에 대해서 뭐예요? 아, 이거 평가차손해야겠네. 얘 좀 장부가 이거 좀 떨어뜨려야겠어.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차손이라는 걸 잡죠. 재고자산 평가차손. 자, 그럼 재고자산 평가차손이라는 게 결산시, 즉 손익계산서에다가 이렇게 비용으로 잡았을 때는 뭐 세법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만약에 얘를 재고자산 평가차손을 회사가 장부에다가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얘를 세무조정으로 송금상에 팔 수 있느냐? 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 평가차손이 뭐예요? 어떤 외부와의 거래가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또 외부와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회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면서 아, 이거 좀 재고자산 금액이 떨어진 것 같네? 라고 해서 장부에다 잡는 게 재고자산 평가차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애들은 야, 너희가 이렇게 장부에다가 비용으로 잡아. 그러면 세법이 이걸 송금으로 인정할지 안 할지 한번 생각은 해볼게. 하지만 너희가 이걸 장부에다가 안 잡으면 안 잡은 걸 세법이 적극적으로 야, 이거 왜 평가차손 안 잡았어? 라고 해서 송금으로 인정해주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봐보세요. 뭐 고정자산도 비슷하니까. 자, 대손금이요? 대손금이 뭐예요?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어요. 또는 돈을 빌려줬어요. 자, 근데 상대방이 이걸 못 갚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걔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떨어져 내면서 잡는 게 대손금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예 대손이 이렇게 확정됐다면 모르겠는데 대손 중에는 그냥 우리가 회사가 내부적으로 생각해서 아, 이건 이제 못 받겠는데? 라고 해서 잡는 게 대손금이에요. 그럼 세법의 생각은 야, 이런 거 있으면 니네가 장부에다가 잡아. 그러면 세법이 인정해줄지 생각을 해볼게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장부에다가 안 잡았어요. 자, 장부에다가 비용도 안 잡았는데 세법이 야, 이거 왜 비용 안 처리했어? 송금으로 먹어야지. 그래서 송금산입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산조정의 개념이에요. 결산조정. 더 가볼까요? 유형자산 상각비. 자, 상각비가 뭐예요? 자, 처음에 우리 회사 뭐 기계장치를 샀어요. 자, 그럼 기계장치 사면서 돈은 나갔지만 회계에서를 걔는 아직 비용이 아니에요. 자산을 잡고요. 자산을 잡은 다음에 비용 처리는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비용 처리를 했었죠. 자, 그럼 이렇게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할 때 세법의 생각은요. 야, 너 그 감가상각 하고 싶니? 그럼 장부에다가 네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잡아. 자, 잡으면 세법상 이거 얼마까지 먹을 수 있나 생각해보고 인정해줄게. 근데 만약에 너희가 장부에다가 이거 비용 안 잡았어? 야, 그럼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줄 거야. 라는 게 결산조정 항목이라는 애들이에요. 성격이 다 비슷해요. 뭐 재고자산 평가차손, 고정자산 평가차손, 뭐 대손금, 상각비 대부분 이제 어떤 외부와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 비용 잡는 애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여서 자, 퇴직급여 충당금도 봐보세요. 퇴충이 뭐예요? 원래 퇴직금은 퇴사할 때 주는 게 퇴직급이에요. 자, 그건 이제 퇴직할 때 확정이 다 됐죠. 그러면 퇴직금은 그렇겠지만 근데 퇴직급여 충당금은 뭐예요? 충당금은 퇴사할 때 우리가 얼마 줘야 될 것 같네? 라고 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와의 거래, 그러니까 퇴직자가 발생해서 퇴직금을 빵 줬다. 자, 그럼 당연히 송금이겠죠. 자, 하지만 지금 퇴충이라는 거는 그렇게 퇴직금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회사 내부적으로 우리 퇴직금 줘야 될 것 같네. 라고 해서 잡는 게 퇴충이다 보니까 야, 이 퇴충? 그럼 네가 장부에다가 잡아. 자, 그때는 우리가 송금 인정해볼게. 하지만 장부에다가 너희가 안 잡았니? 그렇다고 해서 세법이 송금으로 인정은 안 해줄 거야. 이게 결산조정 항목이에요. 그 다음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나중에 가서 좀 배워볼 겁니다. 자, 그거하고 다르게 신고조정이라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결산 시 장부에다가 잡지 않은 수익이나 비용이 있으면 세무조정을 통해 가지고 입금 또는 송금으로 잡아주는 게 신고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고조정에 해당하는 애들은 장부에다가 안 잡았어요. 그러면 세무조정하면서 야, 이거 왜 안 잡았어? 입금으로 잡아야지. 또는 송금으로 잡아야지. 라는 조정을 무조건 해주는 게 신고조정이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장부에다가 여기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운송비가 들어갔어요. 회사비가 운송비 100을 지출했는데 장부에다가는 회사가 안 잡았다고 볼게요. 근데 세법이 생각할 때는 이거 운송비 잡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운송비 이미 지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상 안 잡았으면 야, 이거 100만큼은 비용인데 왜 안 잡았니? 라고 해서 송금산입 조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신고 조정이야. 안 잡았니? 그러면 우리가 조정해 줄게. 그래서 이 신고 조정은요, 나중에 이제 이회독 하실 땐 너무 당연하겠지만, 모든 입금 항목은 전부 다 신고 조정이에요. 차이가 있으면 입금 산입 또는 입금 불산입 조정 무조건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결산 조정을 제외한 송금은 전부 다 신고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결산 조정은요, 입금은 하나도 없어요. 딱 보시면 뭐밖에 없어요? 비용으로 안 잡았을 때. 자, 비용 항목 중에서 특정한 애들, 즉 외부와의 거래 없이 내부적으로 잡는 애들만 결산 조정이고요. 자, 비용 항목도 얘네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차이를 조정해야 되는 신고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 그 사례로 돌아가서 아까 이 비용이 나왔었잖아요. 이 비용이 나왔었으면 우리 써본 33페이지 사례인데 장부상으로는 비용을 안 잡았대요. 근데 세법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비용 100이야. 송금 100이야. 라고 하면 이걸 아까 송금 산입 한다고 했겠지만 자 얘는 무조건이 아까 아니라 그랬죠? 자 그 무조건이 아니란 게 그럼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이 비용의 성격이 결산 조정 항목이었어요. 결산 조정 항목. 자 결산 조정 항목은 장부에다가 잡았을 때만 세법이 송금 인정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장부에다가 안 잡았죠. 그럼 결산 조정 항목이었으면 얘는 조정이 없어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신고조정 항목의 성격에 해당하는 애였어요. 그럼 신고조정 항목이면 세법은 송금을 잡는데 장부에다가 지금 안 잡았죠.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이거 비용 잡아가지고 소득 줄여야 되는데 회사가 안 했으니까 송금 산입하면서 소득을 줄여줘야 되죠. 그래서 신고조정 항목이었으면 이때는 송금 산입 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위에 있는 세 가지 조정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금은 무조건 다 신고조정이라고 그랬죠. 신고조정. 그러니까 무조건 조정하고요. 자, 송금 같은 경우는 이 결산조정으로 분류한 애들을 제외하면 전부 다 송금도 신고조정 항목에 해당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서브노트 34페이지에 자, 이 표가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어서 여긴 안 줬어야 되는데.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결산 조정 항목은 회사 내부적으로 잡는 비용들인데, 자, 결산 조정을 보니까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 결산상 비용을 계상하면 송금으로 인정된다. 읽으면서 이해 안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 뭔 소리냐? 이거예요. 자, 감가상각비. 저걸 해볼까요? 재고자산 평가차손. 자, 우리 회사가 재고평가차손이 있었어요. 자, 재고자산 평가차손이 100이 있었는데, 자, 장부에다가 뭘 했냐면, 올해 이게 시가가 좀 떨어졌어요. 시가가 떨어졌는데, 장부에다가 비용을 안 잡았대요. 안 잡았대요. 자, 그러면, 장부에다가 이렇게 비용을 안 잡았을 때, 자, 얘를, 이렇게 해볼까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좀 쓰기가 힘드니까, 자, 이걸 올해, 2019년, 얘를 2020년으로 바꿔볼까요? 자, 재고자산 평가차손이 있는데, 우리 장부에다가도 비용을 안 잡았대요. 자, 그러면서 얘를 세무조정할 때, 자, 세무조정할 때 텍스상으로 조정을 했느냐? 자, 세무조정을 TA라고 부를게요. 장부상 비용 안 잡았는데 재고자산 평가차손 같으면, 어때요? 장부에다가 안 잡았을 때, 야, 너 이거 무조건 먹어. 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얘는 결산조정 항목이니까. 그래서 세무조정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해서, 자, 2020년이 돼서요. 그 다음 사업연도가 돼서, 우리 작년에 재고자산 평가차손 못했으니까 장부에다가, 100 재고자산 평가차손 지급은 잡을게요. 자, 그렇게 하면 결산조정 항목들은, 그래, 이렇게 해. 라는 게 결산조정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 그러니까 올해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 안 했었죠. 그 금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을 계상하면 송금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결산 조정에 해당하는 애들은 회사 내부적으로 잡는 거니까 올해 비용으로 못 잡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사업연도에 가서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그러면 이제 인정해 줄게. 그게 결산 조정이에요. 왜냐하면 회사 내부적으로 잡는 거니까. 자, 하지만 신고 조정은 좀 달라요. 신고 조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송금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도 송금 산입을 누락하면 이후 사업연도 송금을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이번에는 비용이 좀 달라져요. 비용이 뭐냐면 운송비였다고 보세요. 자, 운송비 100. 자, 실제 운송비가 나갔어. 외부로 나갔어요. 그런데 장부에다가 이걸 안 계상한 거예요. 회사가.
운송비가 나갔는데, 자, 그러면 원래 세무조정할 때 뭐 해야 돼요? 세무조정할 때, 회사가 외부로 운송비가 나갔으니까, 세법이 생각할 때는 송금이 있는 건데, 회사가 장부에다가 비용 계상을 안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원래 송금상입 조정을 해야 돼. 송금상입 조정해야 되죠. 자, 송금상입 조정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결산상 비용도 않고, 세무조정할 때 송금상입도 누락했대요. 자, 세무조정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작년에 운송비 나간 거 장부에다가 안 하고, 세금 계산할 때, 이거 분명히 나갔으니까 세금 계산할 때 분명히 빼고 싶은데 세무조정도 누락했대요. 자, 그러니까 다음 연도, 2020년도에 와서 우리 작년에 운송비 100 비용 처리 못했으니까 올해 얘 비용 처리 100 할게요. 라고 하면 신고조정 항목은 뭐래요?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돼. 올해 송금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회사라면 어떻겠어요? 되게 억울하죠. 왜요? 우리 작년에 분명히 운송비 100이 나갔어요. 근데 장부에도 못하고 세무조정도 못해서 우리 송금으로 인정 100을 지금 하나도 못 받았어. 근데 올해 와서 100을 비용 처리했더니 이거 올해도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분명히 운송비 나갔는데 세금 계산할 때 얘를 비용으로 한 번도 못 뺐죠. 송금을 한 번도 못 뺐죠. 자, 그러니까 되게 억울할 텐데,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송금으로 인정을 아예 안 해주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너 이 100 나간 거는 2020년도에 비용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2019년도에 송금으로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하라는 거냐면 2020년도에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너희가 원래 해야 될 건 뭐냐면 2019년도에 우리 운송비 100이 나갔는데 세금 계산할 때 얘를 못 뺐어요. 그러니까 얘를 못 뺀 만큼 2019년도에 소득이 더 많이 잡히고 소득이 많이 잡혀서 세금을 더 냈겠죠. 그래서 그때 세금 많이 냈던 거 좀 돌려주세요라는 청구를 하는데 그걸 경정 청구라고 불러요. 이것도 좀 생소한 개념이죠. 옛날에 많이 냈던 세금 좀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걸 경정 청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운송비라는 걸 예전에 비용을 못 태웠으니까 그때 세금을 많이 냈죠. 그러니까 그것 좀 돌려주세요라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옛날에 못했으니까 우리 2020년도에 가서 비용 송금 좀 태울게요. 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걔들이 뭐냐면 신고조정 항목이에요. 신고조정. 그래서 이 신고조정에 보면 얘는 경정 청구를 해당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못했던 거 있으면 그 다음 연도에 먹는 게 아니라 옛날 거를 다시 신고해야 되는 게 우리 신고조정이고요. 결산조정은요. 옛날에 했던 거 다시 돌려주세요?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 이때 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연도에 네가 장부에다가 해서 먹어. 그랬기 때문에 옛날 것 좀 다시 해주세요. 옛날에 세금 많이 낸 거 돌려주세요. 그게 되겠어요? 얘는 경정 청구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여기 내용이에요. 좀 어렵죠. 좀 어렵죠? 근데 이거 1회독 한번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영상 강의라는 게 처음 들으면서 이해되시는 분은 되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세법은. 특히나 좀 앞부분은. 그러니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돌려 들으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먼저 공부하세요. 이게 항상 모든 공부의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다 보면 자 처음에 1회독 할 때 여러분이 몰랐던 게 두 번째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자,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만약에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얘를 막 계속 파거나 이해 안 되네? 포기? 이거 하지 마시고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으실 때는 얘가 자연스럽게 좀 이해가 되실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는 좀 그걸 좀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좀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서브노트 35페이지 한번 예제를 볼까요? 제가 서브노트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제를 넣어놨어요. 예제를 넣는 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들만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최소한 시험장에 갈 때 얘만큼은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싶은 것만 추려가지고 넣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브노트에 있는 예제들은 반드시 좀 풀 줄 알아야겠다.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예제 2번, 35페이지의 예제 2번을 한번 좀 봐보죠. 자, 다음 중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니까 결산조정은 반드시 장부에다가 기장 처리해야만 세무상 송금으로 인정받는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딱 이게 결산조정의 개념이죠. 결산은 장부에다 잡아야 돼요. 왜요? 회사 그냥 내부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세법은 몰라요.
장부에다가 비용 처리하지 않으면 세법은 알 수 없는 게 결산 조정 항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맞는 거죠. 2번은 신고 조정 사항은 결산 시 비용으로 하지 않더라도 세무 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 그렇죠? 장부에다 안 하면 세무 조정하면서 먹어 할 수 있는 애들이 신고 조정에 해당한 항목이어서 자, 결산 조정 뺀 모든 조정 사항들 전부 다 이 신고 조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럼 밑에 3번. 결산 조정 사항은 경정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나요? 맞죠. 우리 결산 조정은 뭐예요? 올해 우리가 비용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년에 가서 네가 장부에다 잡아라 그랬잖아요. 그냥 내년에 장부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정 청구는 뭐예요? 올해 내가 안 했어요. 올해 안 하고 내년이 되면 그 내년에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작년에 못했어요 라는 거 돌려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게 경정 청구인데 결산 조정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년에 못했어요? 그럼 그 올해 장부에다가 잡는 게 결산 조정이기 때문에 올해 장부에 잡는 거지 예전에 낸 걸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도 맞죠. 그 다음 4번에 보니까 신고조정 사항은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송금으로 인정된다. 신고조정 사항이 올해 안 했대요. 올해 장부에도 안 잡고 세무조정도 안 했대요. 자, 그거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가서 장부에다 잡는다?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신고조정은. 신고조정은 무조건 그게 발생한 연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그 비용이 발생했는데 비용도 안 잡고 세무조정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연도가 돼서는 뭐 하라 그랬어요? 다음 연도에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작년도에 못한 것 좀 돌려주세요라고 작년 거를 다시 신고한다 그랬죠. 그건 이제 경정 청구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론이. 그러니까 이 결산 조정하고 신고 조정 사항은 이걸 풀 수 있는 정도까지만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예제 3번. 자, 다음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사항은 결산 조정하고 신고 조정으로 나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걸 골라보래요. 결산하고 신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자, 동그라미 2, 3, 4부터 볼까요? 2번에 보니까 뭐예요? 재고자산 감액수지. 감액수지 뭐예요? 외부와 거래가 있어요? 없죠. 내부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산 조정. 3번 퇴충. 퇴충 뭐예요? 내부적인 거죠. 결산 조정. 4번에 대손충당금 뭐예요? 내부적인 거죠. 결산 조정. 그래서 문제 정답은 1번에 있는 조특법상 준비금이에요. 자, 시험 여러분이 보다 보면 조특법상 준비금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나머지 항목이 명확하면 나머지 하나가 그냥 답이 되는 이렇게 시험 문제 푸는 것도 한 가지 요령이기 때문에 이 조특법상 준비금은 나중에 이제 배워봐야 알아요. 하지만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는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방법. 자, 그것도 한 번 정도는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서브노트 이제 36페이지에 법인세 계산 구조요. 자, 얘도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말씀해 드릴까요? 이게 법인세의 가장 큰 틀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뭐냐면 우리 회계상 이익,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것도 결국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할 건데 그 소득이라는 거를 세법에 따른 소득 금액하고 회계상 이익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 차이를 조정해서 소득 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차이의 조정 내역을 보여주는 게 우리 아까 봤던 법인세 그 3호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3호 서식. 자, 근데 그 서식에 있는 내용들만 좀 제가 여기다 발췌를 한 건데, 우리 시작은 뭐 한다고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그래서 세법상 소득금액은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회계상 이익하고 이제 차이만 가져온다 그래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회계가 알고 있는 이익이에요. 회계가 알고 있는 이익, 소득. 자, 근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세법은요,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금액을 따로 구해야 돼요. 어떻게요? 얘하고 차이를 조정해서. 그래서 이 차이 조정하는 걸 세무조정한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 세무조정을 봤더니 회계상 이익보다 더 가산되는 게 있죠. 회계상 이익보다 더 커지게 세법상 소득이 그게 입금 산입하고 송금불 산입이었죠. 자, 입금으로 넣거나 송금 비용을 인정 안 하면 세법상 소득이 커질 거고 자, 회계상 이익보다 세법상 소득 금액을 작아지게 만드는 게 있죠. 걔가 뭐였어요? 송금에 산입하거나 입금으로 불산입하면 세법상 소득 금액이 더 감소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밑에 보니까 기부금에 대한 조정. 기부금도 어떤 비용인데 이 기부금 비용은 위에 있는 애들하고 따로 떼서 기부금만 한번 또 따로 조정을 하네요. 자, 이건 왜 그렇게 하는지는 뒤에서 기부금을 배워봐야 알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금액의 차이를 조정해서 그 차이 조정한 금액을 뭐라고 불러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자, 이게 뭐냐?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이 된다.
그래서 이 명칭은 내가 어디 가서 법인세 배웠다. 그러면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이 뭐냐? 각 사업연도 소득이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고 싶은데, 자, 법인세는 또 이거에다가 바로 세금을 과세하냐? 그것도 아니야. 또 뭔가를 또 밑에 조정을 해. 뭔가를 조정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세법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이 과표라는 거는, 과세표준이란 거는 모든 세법이 거의 다 동일해요.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세든 세금을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그 기준,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과세표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법을 배웠다 그러면 과세표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한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금액을 다 계산했는데 왜 또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하고 차이가 생깁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요 밑에 있는 2월 결손금만 예를 들어보면, 자,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회사가 작년에 결손이 1000이 났어요. 아, 작년 힘들었어. 작년에 결손이 1000억이 났어. 근데 올해 보니까 올해 이익이 300억이 났어. 소득이. 자, 그러면 작년에 우리 결손이 1000억이 났는데 올해 300억이 이익이 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올해 돈 벌었네? 세금 내? 라고 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나 작년에 1000 손해보고 올해 300 이익 나서 아직까지 700 결손이야. 결손인데 이익 났으니까 와서 세금 내라 그러면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세법도 이해를 해줘요. 이해를 해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야, 너 결손 났니? 결손 났으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하고 차감해서 세금 안 내게 해줄게. 걔가 뭐냐면 2월 결손금이에요. 그래서 세법은 몇 년까지 해주느냐? 10년까지 해준대. 이렇게 결손이 나면 그래 너 10년 동안 이익 발생하는 거 있으면 걔랑 상계를 해줄게. 그래서 X2년도에 소득이 발생했지만 세금을 과세하는 소득금액은 없게 만들어줄게. 그게 2월 결손금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올해 소득금액은 이게 맞는 거예요. 올해 소득금액은 이게 맞는데 그럼 여기에다 바로 세금 때릴 거냐? 봤더니 아, 작년에 결손금이 있었네요. 그러면 세금을 또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과세하는 소득금액, 이 과세표준 계산하는 단계에서 또 뭔가를 조정을 해줘요. 이 비과세나 소득공제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고요. 자, 그럼 이렇게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고 나면 드디어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때리니까 자, 몇 %만큼 세금 때릴래요? 라는 걸 이제 세율이라고 불러요. 세율. 자, 이 세율이 나오죠. 우리 법인세 세율 여러분 알고 있어야죠. 어디 가서 내가 법인세 배웠다. 그러면 세금 몇 % 내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글자로 풀면 이렇게 되지만 보통 우리 실무에서는 얘를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렇게 선을 그리고요. 기준금액을 하죠. 아이고, 다시 그릴게요. 많이 뿌여져네. 기준금액이 뭐냐면 2억하고 200억하고 3천억이에요. 얘를 보통 이렇게 불러요. 200억하고 3천억. 그래서 세율을 여기다가 하죠. 자, 2억까지는 몇 %래요? 예, 10%.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그 다음에 200억에서 3천억까지는 22%. 그 다음에 그걸 초과하는 비율은 25%만큼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자,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세금을 이 정도만큼 냅니다. 자, 2억까지는 10%밖에 안 돼요. 만약에 회사 소득이 한 100억이었어요. 그럼 100억이었어도 2억까지는 10%. 그 다음에 나머지 98억이죠. 98억에 대해서는 20%만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라. 라는 게 여기 있는 세율이고요.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한 거, 자, 그 금액만큼이 산출세액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법인세 납부하는 금액으로 나오는 게 이 법인세 전체적인 구조예요. 이제 지금까지 이 첫 시간에서 배운 거, 법인세가 뭔지 이 전체적인 그림만 본 거예요. 그래서 회계상 이익을 세법이 생각하는 소득금액으로 바꾸고, 자, 그 금액에 또 과세하지 않고 조정하는 항목들 조정해서 궁극적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소득금액인 과세표준 구하고 그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한 것만큼을 법인세로 기본적으로 납부하겠다. 그게 산출세액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나중에 가면 이 세금도 또 다 안 내요. 여기서 또 빼거나 더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금액까지 배우고 나면 아, 그럼 법인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구나. 그 납부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게 법인세 가장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첫 시간에 조금 말이 길어져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좀 느려진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하면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첫 시간 여기서 끝내고요.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